법칙이 그 퍼블리시 되는 그 비슷한 시점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쿨롱의 법칙과 같은 그 두 차지 사이에 발생하는 힘에 대한 그런 연구를 사실 진행을 했었어요. 쿨롱의 법칙과 다른 점은 사실 쿨롱은 이거를 잘 퍼블리시를 해서 그거를 잘 크레딧을 굉장히 잘 받은 거고, 캐빈디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을 하긴 했는데 그 정말 비슷한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더 앞선 시기에 실험을 했는데 그걸 출간을 안 해서 사실 크레딧이 쿨롱에게 더 많이 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빈디시도 비슷한 실험을 사실 굉장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어페러터스를 이 사람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것도 쿨롱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데, 쿨롱의 법칙이 F가 R제곱분의 1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차지 Q1과 Q2가 있을 때 두 차지 사이에 발생하는 힘이 이런 식으로 Q1 곱하기 Q2 나누기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면은 이것과 똑같은 논리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균등하게 어떤 구가 있어요. 구 껍질이 있는데 구 껍질이 균등하게 예를 들어서 차지가 되어 있다 합시다. 이 구 껍질이 균등하게 차지가 되어 있어요.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으면은 이 안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는 0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정확하게 동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쿨롱의 법칙이 성립한다면은 이 경우에 반드시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는 일렉트릭 필드를 아직 이야기 안 했으니까 여기에 작은 차지가 있을 때 이 작은 차지가 받는 힘이 0이어야 돼요. 작은 차지가 받는 힘이 반드시 0이어야 돼요. 만약 쿨롱의 법칙이 성립하면 우리가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만일 균등하게 이렇게 대전된 전하 구 껍질 안에 어떠한 차지가 들어갔을 때 이 차지가 받는 힘이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만약 가정하면은, 그걸 맞다고 가정하면은 반대로 이 쿨롱의 법칙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쿨롱의 법칙과 이 사실과는 정확하게 동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 껍질을 차지를 하고 대전을 하고 이 대전된 물체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 혹은 차지가 받는 힘의 크기가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은 쿨롱의 법칙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캐벤디시의 익스페리먼트가 테스트한 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우터 구가 있고 이너 구가 있어요. 보면 아우터 스페어가 있고 이너 스페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처음으로 한 거는 이 이너 스페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이 크기는 이 아우터 스페어보다 조금 작아요. 작은 상태에서 이 이너 스페어를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 이 아우터 스페어도 원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감싸서 닫았어요. 지금 여기 힌지가 있죠. 힌지가 있어서 이렇게 닫을 수 있겠죠. 이너 스페어를 감싸도록 닫을 수 있겠죠. 이 닫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얘를 이제 전하로 대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깥 구가 이런 식으로 전기적으로 대전이 되겠죠. 포지티브리 대전이 될 거예요.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이렇게 대전이 될 거예요. 대전된 상태에서 만일 이 둘 사이가 충분히 가까우니까 지금 이걸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아우터 스페어가 있고 이 이너 스페어가 있고 이 둘 사이는 실로 컨덕트하는 이렇게 전기를 흘릴 수 있는 도체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반면에 제가 바깥구는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로 대전이 되어 있다 합시다. 그죠? 지금 원래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는 바깥구도
정기적으로 중성이었고 내부에 있는 구도 정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뚜껑을 닫은 거예요. 뚜껑을 닫았고 이 둘 사이는 도체 실로 연결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밖에서 얘를 바깥구를 열심히 문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문지르면 얘가 포지티브든 네거티브건 이런 식으로 대전이 되겠죠. 대전이 된 상태에서 만일 이 내부에 전기 일렉트릭 필드가 전혀 없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기에 있는 이게 포지티브로 도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음전하들이 일로 도망을 갈 거예요. 그죠? 도망을 가서 얘가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또 포지티브로 양전하를 띄겠죠. 왜냐하면 여기 포지티브가 있는데 이 내부에 어떤 힘이 여기에 지금 그 전하에 힘을 작용해서 전하를 많이 끌고 올 수 있다면은 여기에 지금 전하들, 그러니까 전자들은 이 양 전하들에 의해서 인력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 얘가 이 도체 실이 없다면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을 텐데 이 도체 실 아주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 실이 있으니까 이 실을 따라서 전자들이 일로 슈르륵 가버릴 거예요. 슈르륵 가버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내부 이 구는 결과적으로 전자들이 좀 부족한 상태겠죠. 좀 부족한 상태라는 건 얘가 결과적으로 양전하를 띄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면서 이 도체 실을 끊어버려요. 도체 실을 끊고서 얘가 과연 양전하 혹은 음전하로 차지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일 이 내부의 포스가 0이 아니었다면은 일로 전자들이 도망가서 우리가 얘가 결과적으로 어떤 전하를 띌 거고 만일 포스가 전혀 없다라면은 얘가 여전히 중성이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바깥 껍질은 벗겨냈어요. 바깥 껍질은 벗겨내고 이 내부의 구가 과연 전하를 띄냐 안 띄냐를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그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내가 중학교 아마 물상 시간에 배웠을 법한 검전기입니다. 검전기라는 거가 검전기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검전기 원리를 이용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피치볼 일렉트로미터라는 게 있죠. 피치볼 일렉트로미터라는 거가 이 공을 이 구 중에 하나를 가까이 대요. 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 둘 다 여기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딱 접하면은 얘가 만일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다면은 딱 띄고 나서도 얘가 이렇게 오므러져 있겠죠. 딱 붙어 있겠죠. 그런데 얘가 만일 정기적으로 양성 혹은 음성이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구를 대전한 다음에 딱 띄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겠죠. 각도가 세타만큼 벌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정기적으로 과연 전하가 충전되었는지 방전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험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실험을 해봤더니 얘가 하나도 벌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얘가 하나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다는 거고,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다는 거는 이 대전된 구 아우터 볼 안에 전하에 대한 포스가 0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캐벤디시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쿨롱의 법칙을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그럼 이 둘은 왜 동치이냐? 얘가 쿨롱의 법칙을 따른다면은 왜 이 내부에서는 전기력이 0이어야 되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식으로 가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찰지가 어떤 면 쪽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합시다. 가까이 있다고 하기 전에 만일 정중앙에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힘이 0이겠죠. 그죠? 정중앙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밀쳐내는 힘이나 반대쪽에서 얘를 반대쪽으로 밀쳐내는 힘이나 정확히 같으니까 서로 힘이 다 상쇄돼서 정확히 힘이 0일 거예요. 반면에 얘가 좀 어떤 한쪽으로 그럼 붙어 있다 합시다.
좀 이쪽으로 붙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얘가 찰지가 어떻게 힘을 받을 것인가? 얼뜻 보기에는 이게 이쪽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 힘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얘한테 실제적으로 힘을 주는 애를 이런 식으로 깔때기 모양으로 그려보면은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줄 거고 쟤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겠죠. 근데 이 힘이 정확히 같더라는 거예요. 왜 정확히 같을 것이냐면은 얘는 거리는 가깝지만 면적이 작잖아요. 반면에 얘는 거리는 멀지만 면적도 넓죠. 근데 얘가 이 면적이 넓어지는 그거가 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면적이 얘한테 반응을 주는 그 면적이 또 제곱에 비례해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균등하게 얘가 만일 차지가 되어 있다 하면은 얘가 밀어내는 힘과 제가 반대 방향을 밀어내는 힘과 정확히 같아요. 정확히 같으니까 우리가 이 내부에서 찰지가 받는 힘이 0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 성립한다면은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힘이 그 거리의 제곱에 따라서 반비례한다면은 이 내부에서의 이 대전된 구 내부에서의 찰지가 받는 힘이 전기력이 0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뭐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거를 훨씬 더 쉽게 나중에 우리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오기로 하고 일단은 이걸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자, 이거가 이제 1772년에 캐벤디시가 한 실험이에요. 캐벤디시가 한 실험에서 우리가 이 엡실론 값 있죠. 엡실론 값이라는 거가 r 제곱분의 1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날 것이냐. 이 엡실론 값이 이 실험적으로 봤더니 0.02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엡실론 값은 어쨌든 굉장히 작은 숫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r to the 엡실론 분의 1에서 이 엡실론 값이 커봤자 0.02보다 작다라는 것을 캐빈디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호부터 1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다시 한번 반복해 봤어요. 캐빈디시가 이 실험을 이렇게 했었네. 근데 캐빈디시가 아까 출간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출간도 안 했으니까 내가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해서 굉장히 좀 더 실험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게 한 100년 후의 이야기예요. 1870년 이야기인데 이때 이 실험을 다시 반복해서 엡실론 값이 이거보다 훨씬 더 작게 10의 마이너스 5승 레벨이다 라는 것을 맥스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 이미 굉장히 작은 숫자죠. 이 오차 범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더 집요하게 달라붙었어요. 물리학자들이 더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일 수는 있다는 거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이 엡실론의 이 범위를 더 줄여보고자 했습니다. r 제곱이 아니라 r 제곱 2.r의 2.00000000001승분의 1이 아니냐? 혹시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실험을 더 해봤어요. 그래서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1971년에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계기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실험 계기인데 이것도 캐벤디시의 실험과 굉장히 사실 비슷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 같은 게 있죠. 구 같은 게 있고 이 구 내에 이제 굉장히 고압의 볼티지를 전가할 수 있는 아주 센 그 앰플리파이어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티지가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에 이 대전되는 전하가 굉장히 많이 대전될 수 있겠죠. 굉장히 많이 대전되었을 때 이 내부에 또 이 구 내부에서 이제 이걸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내부에서의 이 전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이런 식으로 코일을 달았어요. 그래서 만일 이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전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가 내부에서 과연 보일 것이냐는 거죠. 캐빈디시 실험에 따르면은 외부에서 어떤 얘가 얼마나 많이 차지 되던 간에 이 안에서는 굉장히 고요해야 돼요. 그죠?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0이어야 돼요. 굉장히 고요해야 되죠. 그 영향이 여기에 있냐 없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전압을 가한다. 전압을 가하는 거는 이 굴을 굉장히 큰 전하로 대전을 시켰다가 굉장히 큰 양전하로 대전시켰다가 굉장히 큰 음전하로 대전시켰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할 때 이 밖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얘를 전하를 대전을 하건 간에 이 내부에서는 과연 굉장히 조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한 거가 이 윌리엄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앰플리파이어도 놓고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여기 내부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압과 많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내부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압과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압이 서로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있냐는 걸 본 거죠. 그랬더니 코릴레이션이 진짜 거의 없더라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전압이 거의 발생하지도 않고 조금 노이즈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말로 노이즈 수준이어서 이 외부에서 전가하는 그 전압과 아무런 코릴레이션, 상관성이 없더라는 거가 이 윌리엄이 보인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이 보인 실험에서 이 엡실론 값이 대략 얘가 측정한 결과 2.7 플러스 마이너스 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레벨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엡실론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도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5승도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16승 오더이다 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기는 정말로 얘는 이 엡실론은 정말 있어봐야 굉장히 작은 숫자고 R제곱분의 1, 그 인버스 스퀘어로가 실제로 맞는가 보다라고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리학이라는 게 어떤 것도 완벽한 진리는 없죠. 계속해서 누군가는 또 실험을 계속 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죠? 여전히 10의 마이너스 16승이 아니라 10의 마이너스 19승, 27승 더 도전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어떤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실험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더 한 결과 어쨌든 우리는 R제곱분의 1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전기공학부니까 뭐 그렇게 그런 거에 큰 관심은 없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런 실험이 그냥 그럼 이제 R제곱분의 1로 성립하는 거가 그러면은 딱 어떤 거리 레인지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실험실 레벨 뭐 센티미터에서 뭐 미터 단위에서 실험할 때는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변하는데 막 뭐 킬로미터 레인지 아니면은 100km 레인지에서는 어떻게 이게 여전히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밀리미터 레인지, 마이크로미터 레인지, 나노미터 레인지 여기서도 과연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반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실험도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양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부터 10의 7승 미터까지는 실험적으로 직접적으로 R제곱분의 1에 따라서 성립한다라는 것과 많은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해요. 그러면 센티미터보다도 작은 단위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면은 기껏해야 센티미터 단위인데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만일 뭐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단위에서 얘가 어떻게 성립할 것인지를 제곱분의 1에 따라서 정말로 성립할 것인지를 보면은 이건 좀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은 나노미터, 뭐
10의 마이너스 10승 막 이렇게까지 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두 힘만 측정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이 다 개입하기 때문에 이 딱 두 전기력만 우리가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양자역학의 몇 가정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간다면은 R제곱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18승부터 10의 7승까지도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레인지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12승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 딱 쿨롱 법칙만 우리가 실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힘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작은 그 디멘션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가정을 넣고서 그 가정이 맞다면은 그러면은 이 인버스 스퀘어로는 10의 마이너스 18승부터 10의 7승까지 10의 7승 미터까지 그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얼마죠? 10의 25승 오더예요. 엄청난 오더죠. 그죠? 엄청난 오더의 레인지에서 이 인버스 스퀘어가 성립된다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그죠? 10의 25승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숫자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이 수업에서 가정할 거가 다음으로 이제 Principle of Superposition이에요. 중첩의 원리라는 건데 이 중첩의 원리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차지가 Q1과 Q2가 있었어요. Q1과 Q2가 있을 때 Q1으로부터 Q2가 뭐 이쪽 방향으로 F12만큼 받고 있었다 합시다. 이게 Q1으로 받는 차지 힘의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Q3라는 새로운 차지가 생기면은 그러면 Q1과 Q3가 둘 다 있을 때 이 Q2가 받는 힘의 양과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그거가 마치 Q1은 이제 없고 Q3만 있는 상태에서 Q2가 받는 힘의 양을 우리가 F13라고 한다면은 이제 Q1과 Q3가 둘 다 있을 때 이 Q2가 받는 힘은 이 두 힘의 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첩의 원리죠. 이게 F는 F12 더하기 F13다 라고 하는 거가 중첩의 원리예요. 이 중첩의 원리가 성립한다. 이 전기력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가 꼭 성립해야 되나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성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이것이 성립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철저히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실험에 따르니까 Q1이 있을 때 이만큼 힘을 받았어? Q3가 있는데 얘까지 있으니까 얘가 받는 힘은 1만 있을 때 더하기 3만 있을 때네. 이거가 중첩의 원리이고 이것은 실험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것 역시 실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아주 퀀텀 메카니컬리 작은 스케일까지 가면은 이게 성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자기학을 그냥 맥스웰 이퀘이션만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포톤 하나하나의 그 입자까지 우리가 그 레벨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Principle of Superposition이 성립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좀 더 큰 레벨, 좀 디멘션이 큰 레벨, 매크로스코픽한 레벨에서는 이 중첩의 원리가 잘 성립하더라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잘 검증이 되었고 우리 수업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마저 더 쿨롱의 법칙을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